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내일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요. 내일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는데요. 후임 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리 교체와 함께 대여섯 개 부처의 개각도 예상이 되는데요. 개각 대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꼽히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이 됐지만 정세균 총리가 사퇴하는 마당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홍 부총리는 일단 유임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을 대신해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여기에 윤창열 사회수석을 포함한 일부 수석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네요. 4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육근, 개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개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개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온가족 무좀 고민은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관광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야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상업용지 분양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4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이슈 오늘 봉화에 가면 베트남 리 왕조의 유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한 화산이 씨 후손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출간이 됐습니다. 핏줄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소설을 쓴 안문현 작가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성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늦게 더디게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1년 넘게 일자리 감소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3월 깜짝 증가세로 반전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여 명, 1년 전과 비교하면 31만 4천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 고용 한파가 시작된 게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당시 3월부터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마이너스 19만 5천 명 감소세를 시작을 해서 올 2월까지 꾸준히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3월에 이제 깜짝 증가세로 전환했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렵다,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IMF 외환위기 이제 기억하실 텐데 네네. 당시에 일자리 감소세가 16개월이었습니다. 최장기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마 이걸 또 갈아치우지 않겠느냐라는 이 우려도 있었지만 네. 그렇지는 않으면서 일단 증가세로 전환한 건데요. 기저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해 3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여기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된 측면 그리고 정부가 이제 봄이 되면서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사업을 재개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행히 외환위기 때 16개월 연속 감소까지는 가지 않고 12개월 감소하다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 31만 4천 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 정도 수치는 어느 정도 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서 이런 물가를 제외하고 베스트 컨디션에서 낼 수 있는 성장률 2% 중반입니다. 네. 2% 중반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 평균 한 매달 23만에서 20만 원에서 한 30만 명 내외 네. 일자리가 증가세를 보여야 맞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1만 4천 명 늘어난 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올해가 더 좋아 보이는 이런 기저 효과가 분명히 이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고용 시장이 코로나 충격에서 좀 벗어나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긍정적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3월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 민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는 등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4월 이후에도 고용 개선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이 경제 전문가들은 한 마리 제비가 봄을 날리는 건 아니다. 이 반짝 회복세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자리 늘어난 면면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이제 노인 일자리 그리고 방역 완화로 생긴 아르바이트와 네. 같은 단시간 일자리라는 겁니다. 아직 이제 재원에 따른 공공 부분의 일자리지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네. 역시 향후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입니다.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600에서 7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4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게 만일 또 한 번 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된다면 네. 고용 회복세는 이제 반짝이 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용 지표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업종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60세 이상, 20대 이상, 20대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공공 부문만 늘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 부분이 주로 많이 늘어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 30대 단기 일자리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 주 10시간 이내 네. 단기 일자리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겨울철에는 이제 공공 일자리 투입이 좀 안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었지만 봄철 되면서 다시 이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보니까요. 또 실업자도 늘고 실업률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취업자, 실업자 함께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실업률은 네. 이제 취업 이사가 있고 실제로 일을 구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되지 않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네. 이 3월 들어서는 이제 공공기관 채용부터 시작을 해서 각 기관의 일자리 지금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다 보니까 네. 실업률이 이제 계절적으로 좀 올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고요. 네. 또 산업별로 보게 되더라도 보건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공행정이라든가 사회행정 이런 이제 취업자들 정부의 이제 공공일자리 사업 비중이 높은 업종들을 위주로 해서 일자리가 늘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제조업이거든요. 네.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이제 이 제조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좀 늘어야 되는데 네.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 이 지역별로 나눈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부산은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그럼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역별로 지금 경기 회복에 네. 지금 가장 민감하게 지금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언택트 그리고 네. IT, 게임,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은 지금 수준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일자리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이제 광주나 전남의 경우 이제 취업자가 일부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지역별로 이제 약간 온도차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뭐 대구, 경북 고용률이 10위가 엇갈리고 있어서 아직은 완전히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영향이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 번지긴 했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취업자도 그렇거든요. 이 가상화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연일 가상화폐 얘기가 많이 들려요.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이제는 8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뭐 자고 나면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거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8,100만 원 돌파했다. 지금은 또 7,900만 원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외국 거래소와 이제 한국 거래소의 가격 차이, 이른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코인데스크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전 개당 63,000달러를 돌파했는데 그 당시에 그 시각에 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8천만 원 남짓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개당 63,000달러를 현재 환율로 환산하게 되면 네. 7천만 원입니다. 그럼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가상화폐가 뛰느냐? 이제 호재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기관 투자가가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면 뛰고 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다고 뛰고 네. 또 이번에는 이제 어제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하니까 또 뛴 겁니다. 네.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최대 리스크 요인을 변동성을 꼽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증시에 상장됐다 이러면 변동성이 심한 가상화폐 통화를 기피하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때문에 네. 좋은 점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재정당국, 중앙은행 비롯해서 각국이 가상화폐 급등에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고요. 네. 실제로 각국 정부, 중앙은행이 자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위험 요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한국에서만 이 비트코인이 좀 비싸게 팔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계속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비트코인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최고 10% 많게는 20%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렇게 유독 한국에서만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뭐냐? 사려는 사람만 많고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이 좀 횡보세를 거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증시가 거의 좋았죠. 네. 조정다운 조정받지 않았는데 우리 동학개미 3명 가운데 2명이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네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국내 증시 횡보 보이고 있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던 개인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지금 코로나19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조차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큰 데다가 김치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김치 프리미엄이 빠지면 누가 보느냐?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에 더욱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네. 프리미엄이 붙을 때는. 비트코인 전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1억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이젠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극과 극이에요. 이게 1억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네. 그러나 순식간에 이게 이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이게 각국 정부가 자체 발행한 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 디지털 화폐가 나타나게 되면 또 오히려 규제까지 맞물려서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이 차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갈지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게 이 비트코인인 것 같은데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을 팔고 이 차익을 얻는 현상이 또 계속되고 있어서 은행권의 비상까지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하나를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팔면 네. 바로 1,000만 원 넘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누구라도 어떻게 차익 거래할까 연구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신용카드 사는 방법이에요. 신용카드요? 국내 네. 신용카드 성인 1인당 4-5장 갖고 있으니 네. 미국 거래소에서 신용카드 사서 신용카드 비트코인 사서 국내에서 팔면 되지만 이런 이유로 지금 이 국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걸 막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외에 지인이 있으면 됩니다. 미국과 중국에 네. 달러 보내서 사달라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현재 외국환 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송금 이유 묻지 않고 증빙 서류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네네. 이걸 또 악용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해외 지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나 중국인들의 해외 송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전체 해외 송금의 한 은행권의 경우에는 70에서 80%가 대중국 송금액이에요. 네. 자, 이러다 보니 지난 주말에 국내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이 전국 지점에다가 어떤 공문을 하달했느냐.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외 송금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는데 네. 그동안 거래가 없던 외국인이 개인 증빙 서류 없이 5만 달러 넘게 송금한다. 또 여권상 국적이 좀 다른 국가로 송금한다. 이러면 거절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사서 이제 국내에서 높게 팔아서 차익을 챙기겠다라는 건데요. 네. 물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좀 사라져야만 이런 꼼수가 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대책은 내놨지만 분산 송금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차익 실현은 계속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오는 6월부터예요. 도시 지역 대부분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임대차 3법 하면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네. 그러니까 전세 기간 그동안 2년이었다면 2+2.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죠. 네. 여기서 전월세 상한제. 재계약 시 연 5% 이상은 전월세를 올리지 말아라라고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임대차 3법이 이제 온전히 시행이 되는 셈인데요. 네. 6월 1일부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같은 이제 광역시, 세종시, 도외시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국토부가 전산 시스템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달 19일부터 대전, 세종시, 용인시 5개 도에서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금액, 과연 어떤 금액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금액은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엔 전세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경기 대부분과 세종은 1억 3천만 원, 네.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확정 일자를 이제 본인이 직접 받아야 했는데 그게 그랬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확정일자 그래서 받으러 따로 주민센터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신고 방법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좀 과세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2019년부터 네.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전면 과세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은 내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아왔습니다. 네. 그러나 모든 전월세 신고가 이제 국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뭐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아니다. 네.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가지고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고요. 잠시 후에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봉화에 가면 베트남 리왕조의 유적이 있는데요. 봉화 봉성명 창평리에 있는 충효당이 바로 그곳입니다. 베트남 리왕조와 봉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곳을 중심으로 한 화산이 씨 후손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출간이 됐는데 제목은 핏줄이고요. 이 소설을 쓴 안문현 작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 봉화의 한국 펫고등학교 전신인 경북인터넷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셨죠. 예, 예. 네네. 그리고 뭐 다양한 문예지의 시, 소설을 발표하면서 활동해 오셨는데 최근에는 소설 핏줄이라는 장편 소설을 발표하셨어요. 뭐 내용을 네. 여쭙기 전에요. 먼저 장편 소설 쓰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장편 소설에 어떻게 도전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퇴직을 하고 이제 그 문학에 관심이 있었어. 네네. 한 그 문학 그 문예대학에도 다니고 이래가지고 시를 가지고 그 시로서 등단을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연히 저게 공모를 했는데 네. 그게 신인상에 당선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했는데 이걸 장편 소설을 갖다서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 네. 그 화산이 시에 관한 이용산에 지금 장평에 써 있는 그 충효당 네. 그쪽에 갖다서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소설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6개월 조사를 해가지고 네. 쓰기 시작했어요. 그 소설 한번 써볼까 해서 한번 내봤는데 덜컥 당선이 돼서 장편 소설까지 내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 중편 소설은 단편서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써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번 이 핏줄이라는 소설이 베트남 리왕조와 관련된 소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이번에 발표한 소설 핏줄은 주인공 이진우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화산 이스들의 이야기를 쓴 것인데요. 네. 베트남 땅에서 사라진 최초의 독립국가인 대월국 리왕족이 우리나라에서 800년 동안 혈통을 이어왔습니다.
화산이 씨가 바로 베트남에서 사라진 대월국 이왕조의 후손입니다. 베트남 왕조국 피줄을 우리나라에서 이어온 화산이 씨 이야기를 후손인 주인공 이진우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전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이야기도 그다 함께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선 사라진 핏줄이 우리나라에서 이어져 온 그 내용을 다루신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 소설 핏줄을 구상하고 이렇게 집필하게 된 딱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너무 방대해서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요. 네. 대월국에 있는 이용상 왕자가 고려로 망명했다는 이야기는 방송으로도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네네. 또 몇몇 작가들에 의해서 책으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쓰여진 거나 거기는 이용상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고려로 망명 와서 그 후손이 800년 동안 수십 대를 이어오며 왕조국 핏줄을 이어온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우리 다 알다시피 수십 년 전 월남과 물명으로 가려져 20년 전쟁 끝에 공산 물명으로 통일된 나라가 아닙니까? 네네. 대한민국 국군은 미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와 연합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공산나라로 된 통일된 베트남은 베트남과 한국은 전쟁이 끝난 뒤에 약 20년 가까이 19년 만에 서로 통상하고 우리나라 기업체가 베트남에 사업하고 교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과거 전쟁으로 양쪽 모두 감정의 골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소설은 베트남에서 사라진 대월국 이광조의 핏줄이 우리나라에서 이어온 이야기로 오랫동안 철원으로 연결된 두 나라의 관계를 널리 알려 과거 전쟁으로 입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이렇게 연관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 봉화가 배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봉화와 베트남의 관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봉화는 대월국 왕족인 화산 이씨 남한 세거지입니다. 북한에 가면은 우리 용진방도 화산이 있는데 지금은 휴전선에 맞게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용상 왕자가 고려 고종 때 웅진반도 화산으로 망명 와가지고 그 맏아들은 고려 조정에서 상중대강 조첨이 자정선과 예문관 대제학을 지냈어요. 둘째 아들 일청은 안동도호부사로 구임해가지고 부사직을 마치고 당시에 안동도호부 내성년 토공리에 자손들이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80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후손 중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후손 이장발이라는 후손이 있습니다. 19살에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병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우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네. 임진왜란 후 이장발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충효당을 지어 지금까지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충효당에는 임진왜란 때 죽음을 각오한 외병과의 전투에 나가며 쓴 시가 전사한 이장발의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이 시신의 소매자락에서 발견됐어요. 네. 그 시를 목판에 새겨가지고 걸어놓은 게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네네. 화산이 시 남한 세거진 봉화에 지금 베트남 타운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타운이 완공되면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베트남 관광객이 자신들을 잃어버린 망조를 찾아가서 한국과 베트남은 하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참 봉화와 베트남 뗄 수 없는 인연이구나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용상 왕자가 고려로 망명 와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용상 왕자는 어떻게 고려로 오게 된 건가요? 예. 우선 베트남 역사를 관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은 기원전 2900년경에 나라 형태를 갖추었지만 수천 년 동안 중국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서기 938년 오왕조가 남쪽 한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전국이 불안해가지고 딩왕조, 레왕조 등 여러 왕조가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네. 1900년에 리콩우원이
왕으로 추대되며 수도를 지금 하인으로 옮기고 대월국이라는 강력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룩합니다. 네. 그래 이 왕조가 들어선 지 200년 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밀란을 평정한 그 진시 일가에서 270년 동안 이어오던 이 왕조를 물리치고 진왕조가 들었습니다. 네. 진왕조가 왕이 되고 나서 후한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 왕족을 멸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왕자 한 명이 탈출하여 고려 웅진반도로 와서 화산에 정착하여 지금 화산 이시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 소설이 핏줄 제목이죠. 이 핏줄에 담긴 이야기가 주인공 이진우라는 인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진우가 겪게 되는 일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인공 이진우를 고려에서 만든 건 이용상 왕자 26대 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진우는 봉화 창통에서 농부인 화산 이시 이상구의 아들로 또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화산 이시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대월국 광후 후송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왕족이라는 걸 늘 교육시켰습니다. 주인공 이진우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ROTC 교육을 받고 육군 장교가 되어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 전쟁에 파병되어 정글 전투에 참석합니다. 네. 그런데 베트콩과 전투 중에 비엔이라는 월남 여자를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네. 제대 후 공무원이 되어 이 땅에 망명 와서 800년 동안 살아온 조상의 흔적을 찾아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또 월남이 폐망할 적에 사랑하던 월남 여인 비엔을 찾아 전쟁터인 월남으로 가지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네. 그렇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래 또 그 책에는 월남의 보드피플 이야기와 수십 년 후 캄보디아로 여행 중에 주인공이 수십 년 전 캄보디아로 여행 가가지고 폰데사 고속에서 수상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애인 비엔을 만나서 재회합니다. 그런 얘기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 네. 봉화군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경제발전과 다문자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내용이 많습니다. 네. 예. 주인공 이야기지만 그 배경에는 역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소설에서 사랑 빠지면은 좀 무비관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 이야기도 가상으로 이렇게 예. 넣으셨던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설을 이렇게 얘기 얼핏 듣기만 해도요. 내용도 엄청 자료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고 참 역사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고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힘들었던 점 말이죠. 네. 힘들었던 점은 대월국이 베트남 옛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 베트남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베트남 사람 이름에서부터 베트남 말을 써야 하는데 전혀 몰라. 네. 가지고 다문화 가정으로 베트남에서 영주에 가서 하는 후인탄 차오라는 그 여자분이 있어요. 네네.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베트남어를 공부했거든요. 베트남어도 공부하셨군요. 네. 네. 그런데 소설 다 쓰고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예. 이렇게 베트남어까지 공부하시면서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소설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려웠던 힘들었던 점을 물었잖아요. 아, 네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길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더 그런 거는 화산 이시에 관한 얘기 중에서 실제 화산에서 화산 조상들이 이야기 있잖아요. 네. 화산 이시에 조상에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네네. 이용상 왕자를 화산 이시 시조라고 써가지고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는데 다시 화산 이시 족보를 보니까 이용상 왕자를 중시조 대골국 일콩무원 태조대왕을 시조로 해놨어요. 네. 그래서 화산이신 원로이신 지금 봉화행교 정교이신 이건 정친회장님한테 전달을 걸었거든요. 그래 이용상 왕자 화산이시 시조로 쓰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랴부랴 막 출판사로 연락해가지고 화산이시 시조 이용상을 화산이시 조상 또는 중시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 책이 나오고 읽어본
하산 이시 문중에서는 고맙고 수고했다고 전화가 와서 참 다행이었어요. 참 소설을 쓰면서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청취자 예. 여러분께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또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끝으로요? 네. 예, 우리 역사를 모르면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핵가족화되면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우리 전통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어나가야 할 우리의 문화입니다. 또 지금의 다문화 가정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웃인 다문화 가정과 함께 어울려 공존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우리의 과거와 어울려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미래의 자산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네네. 소설 피주를 쓰면서 대월국 광거 혈통을 우리나라에서 이어온 하산 이시들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거 60, 70년대 월남 전쟁으로 얼룩진 한국과 베트남이 우리가 화산 이시를 통하여 철연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 서로 감정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과거 전쟁의 앙금들이 조금씩 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이 우리가 이진우인데 우리가 이 봉화군 장평기에 건설되고는 이 소설이 베트남 타운의 스토리텔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설의 주인공처럼 제2, 제3의 이준유가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설 핏줄을 읽으시면서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또 베트남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설 핏줄의 안문현 작가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요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 항소심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2일이었는데요. 네. 서울고법 형사 1, 2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언론들이 이 재판이 열린 사실을 그대로 스트레이트 보도를 하거나, 또 일부 보수 언론은 1심에서 주장한 걸 그대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네. 도대체 그 언론들이 뉴스 가치를 어떤 것에서 찾고 있는지 좀 의아해지는 상황인데요. 검찰의 주장이 아예 뒤집힐 가능성이 만들어져서, 네. 그래서 사실상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네. 사실은요, 지금 흔히 말해서 조국소에 너무 매달리다가 우리가 국민들을 갖다가 실망시켰다라는 그런 분석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들 오히려 사과를 하거나 반성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재판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의 주장이 뒤집혀질 만한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한 5가지 정도인데요. 네. 우선 검찰의 결정적 증거인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가 임의 제출되면서 이 안에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임의 제출된 상황이 불법이라는 정황이, 그것도 검찰이 보여주지 않던 포렌식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둘째, 네. 이 PC가 검찰이 주장하는 2013년 6월 3일, 이때 이제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 기소대로 1심이 인정이 된 건데 그 시기에 방배동 자택에 없고 오히려 동양대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검찰이 그거를 가리고 제대로 그 증거 자료를 갖다 내놓으면서 그걸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PC를 이미 제출받기 전에 1분 13초 정도 SSD가 붙어 있는 그 USB를 꽂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1분 13초라면은 뭐 얼마든지 그 그림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오염시킨 게 검찰이다라는 그런 상황이 입증되면 사실상 이 PC 전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성해 전 총장이 조민영에게 특성화 교재 제작을 도와서 연구비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류에 결재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걸 결재를 했는데 나는 몰랐다. 조민이 동양대 내려온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언론들이 보도를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워낙에 검찰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라서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강사 휴게실 PC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의무의 제출 형식으로 수거가 됐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학교 관계자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검찰이 그 동양대에 갔지만 거기서 이 PC를 발견했지만 가져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포렌식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컴퓨터 전체를 갖고 간다는 것은 특정한 사연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으로 이미 제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검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를 발견을 하고 전원을 켜서 봤더니 조국 폴더가 나왔고 네. 그래서 그 조국 폴더를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버렸다. 네. 그리고 다시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의 제출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임의 제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컴퓨터를 변호인들이 검사가 사용했던 그 포렌식 그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포렌식을 새롭게 해봤더니 네. 이상 종료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럼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이상 종료됐다. 흔히 뻑 가가지고 내가 이걸 가져왔다. 뻑나서 갖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동양대 그 조교가 이 임의 제출 서류에 동의를 했는데요. 네. 확실하게 그 꺼져서 그러니까 이상 작동해서 꺼진 것을 확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옆방으로 가서 임의 제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길 종용받았고, 네. 그걸 작성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협박성 발언까지 듣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때 옆방에서 컴퓨터가 똑같어 이러면서 나와서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이 상황이 포렌식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들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의 제출 자체가 검찰의 연기에 의해서 나온 거라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그렇게 이상적으로 컴퓨터가 꺼지면 다 기록에 남는군요. 그럼요. 로그에 다 이상 작동하고 이상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꺼진 다음에 다시 재부팅을 시키게 됩니다. 네. 재부팅을 시키면서 재부팅이 될 때 비상 모드 같은 걸로 재부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켜지고 정상적으로 종료된 흔적밖에 로그에 안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컴퓨터가 2013년 6월에 방배동 자택에 정경심 교수가 있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게 아닌 게 또 밝혀진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네. 검찰이 지속적으로 이게 방배동 자택으로 갔었다라고 주장한 근거는요. 끝자리가 137로 끝나는 로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 특정한 통신사로부터 이렇게 제공받은 그런 그 모뎀을 해서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모뎀에서 공유기를 거쳐서 무선이나 유선으로 신호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그 공유기의 그 번호가 그걸 핀 주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소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검찰은 끝자리가 137로 끝나는 주소가
계속적으로 이 PC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PC는 방배동 재택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PC의 로그 기록들을 쭉 살펴봤더니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것도 2013년, 그러니까 2012년 11월서부터 시작해서 2013년 7월에 이르기까지 다른 주소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112로 끝나는 주소가. 네. 근데 이걸 검찰이 제출을 안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문제가 있는 거냐면, 만약 녹취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취록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부 이제 그 공판정에서 틀어줄 때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틀어줄 수는 있어도 이 전체를 재판부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르고 제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중간에 로그가 됐다는 기록들을 제출하지 않고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방배동에 있었다는 것처럼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이거는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짧게 시간 관계상이요. 또 특성화 교재 제작 때 조민 학생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걸 총장이 직접 결제한 것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성해 총장은 위증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위증은요, 표창장을 위조할 동기를 이제 묻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위증이거든요. 네. 동양대에서 충분히 이렇게 그 활동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장이 없어서 입증을 하지 못해서 그 표창장을 위조해서 뭐 이런저런 그 입시 자료에 썼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네. 그런데 이미 결제 서류들이 다 있다고 한다면 표창장을 발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최성해 총장이 조민 학생은 동양대에 온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모든 게 위증이 되면 나머지 진술조차가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왜 우리 언론들은 성실하게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질문에 국민들이 질문하고 언론들이 대답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오늘 한번 짚어봤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오늘 내용을 좀 들으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더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